예, 반갑습니다. 16강입니다. 중세의 경제죠. 고려의 경제입니다. 제가 경제는 뭐라 그랬죠? 세금 제도하고 토지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 수치 제도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군대를 끌고 간다라든지 또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든지 또 토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이 경제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중세의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전시과 때문이죠. 토지 제도인. 그래서 이 토지 제도는 조선의 토지 제도하고 맞물려서 하나의 그 흐름으로서 여러분들 다 알아주시면 돼요. 그 공부를 하시는 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 강의를 듣고서 흐름을 잡기만 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해가 잘 되고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될 거라고 제가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합시다. 농업 중심의 산업 정책인데요. 농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농업이 산업의 어느 하나의 일부분이죠.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지만 옛날에는 산업이라 그러면 농업이 사실 거의 전부죠. 그것도 주요 산업이고요. 그래서 농업 장려책이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을 개간하면은 일정 기간 세금 내지 마라. 그리고 또 농사일로 바쁠 때 뭐 성 쌓는데 돌 날라라. 노역이나 이런 거, 이런 거 부역 그러지 마라. 농번기에 자벽 동원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려의 진대법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해본 것처럼 고려 초에 뭐였죠? 흑창이 있었죠. 왕건이 얘기했던 그 흑창이 의창으로 이름을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의창제가 됩니다. 그 의창의 창고죠. 곡식의 창고입니다. 곡식을 다 저장해뒀다가 백성들이 이 봄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농사를 못 지으면 그 곡식을 창고에서 꺼내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창제를 실시해서 농민 구제를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상업은 자급자족 경제 때문에 상공업, 소공업이 부진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사가 암기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거는 뭐 또 암기를 했나 안 했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체 흐름을 중요시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전체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그건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건데 어찌됐든 흐름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지금 국사시험에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세는 아니지만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앞에 말이 길어지죠. 자, 자급자족입니다. 셀프로 필요한 거는 길러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죠. 옷이 필요해? 옷을 짰어. 손으로 수공업으로 옷을 짰어. 배추가 먹고 싶어? 배추를 심었어. 그러니까 셀프로 해결하는 거죠. 자급자족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이라는 건 뭐죠? 사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옷이 필요한데 옷을 집에서 만들어.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옷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는 결국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렇죠. 자급자족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상업은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예요. 마치 삼국시대 그 귀족들하고 왕의 권한에 귀족의 권한과 왕의 권한이 반비례 관계이듯이 그 초기권은 더욱더 그랬죠. 그 이후로 오면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그 자급자족 경제하고 상업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가 강하면은 그 트렌드가 강하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건 발달하게 되면은 자급자족 경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사서 사는 것이 싸고 맛있어. 싸고 괜찮아. 제품도 질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 사 먹는 게, 사는 게. 그러면 누가 자급자족 집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업과 자급자족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은 부진했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집에서 웬만큼 해결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상업이라는 건 개경 수도죠. 시전 및 국영 점포인데 국가가 이제 그 관여하거나 국가가 관련돼 있는 시장이죠. 그 점포. 그래서 시전 및 국영 점포를 개설하고 금속 화폐를 유통시켰어요. 그러나 상업이 발달해야지 화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 화폐를 유통했지만 별로
그 국민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해요. 유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거죠. 자,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자급자족 경제는요 고려하고 조선 전기까지요 자급자족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지는 못해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려하고 조선 전기에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자급자족 경제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가 고려를 얘기하지만 조선 전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조선 전기는 이거는 이 조선을 이끌고 가는 어떤 이념, 사상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리학은 이 경제관이 즉 물건을 사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절약을 하라 그랬어요. 검약. 검소하고 절약해라 약자거든요. 검소하게 생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절약해라. 그러니까 아껴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성리학은 그러니까 조선을 이끌고 가는 사상이 이념이 그 검약이다 보니까 또 게다가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했어.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죠. 조선은 하나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고려를 배우는데 조선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고려하고 조선 전기에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급자족 경제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공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우연은 아니고요. 이 고려 전기하고 조선 전기는요. 이 관청 또는 관형 수공업이 발달해요. 관청 수공업이 발달해요. 그러면 고려 후기, 조선 후기는 민간 수공업이 발달해요. 민간 수공업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건데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국가가 필요한 물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물건을 잘 만드는 수공업자를 관청에 소속시켜서 물건을 만들게 한 거죠. 근데 이 원래 사람의 속성이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누구의 간섭을 받는다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아해요. 수공업자가 자기가 잘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 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만들고 싶은 게 3개 중에 특히 뭐가 A가 있다 그러면 A, B, C 중에 근데 국가가 필요한 건 C란 말이에요. 그러면 C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는 A를 만들고 싶은데 C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썩 내키질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국가가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가고 관청 수공업이 좀 대세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주목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공업자 그 마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후기, 조선 후기에는 민영 민간 수공업이 자기가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영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라는 것이 반란 지역 주민들, 정복 지역 주민들 중에서 끝까지 대드는 애들들 이런 애들이 있는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향부곡은 농업 일을 시키고 소는 수공업 일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공업을 공부하는데 관청 수공업뿐만이 아니라 소수공업도 그때 이제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제도하고 토지제도인데요.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이 고려는 이성육부죠. 육부 중에 호부입니다. 그리고 3사라는 건 우리가 중앙정치기구 또는 중앙행정기구를 공부하면서 했는데요. 이게 회계기관, 곡식 출납 이런 거 그런 거에 관한 회계, 돈에 관련된 기관, 재정 수익과 관련된 회계 담당이라 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양안은요 이 토지대장이에요. 누구 땅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 땅은 누구 땅이고. 그래서 양안과 호족은 인구죠. 인구 조사하는 거죠. 인구. 그래서 한 호족에 그래서 그 밑에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등재하는 건데 이제 인구 파악을 위한 건 호족을 들여다보면 되고 재산 부분,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양안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되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제도의 조세 공물력인데요. 이렇게 국가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걸 이제 수치제도라고 하는데, 수치제도에는 큰 틀이 조세 공납력이 있어요. 조세는 토지세죠. 땅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이거는 지방의 특산물, 영광의 굴비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죠. 그죠? 곡물이 특산물, 토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역은 부역이라고도 하는데,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역과 요역. 군대 가는 거하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지을 때 나무도 운반하고 또 성 쌓는데 벽돌 날리는 게 요역이죠. 사실 군역보다는 요역이 더 굉장히 조선시대에는 힘들어서 군역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거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고려를 얘기하는데 조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을 간단 우리 고려 때 이런 걸 배우지만 조선 때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 하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수치제도는 토지를 농가 밭으로 나누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이에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땅이 좋고 나쁨에 따라, 그러니까 황토방이냐 모래땅이냐 진흙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누고요. 생산량의 10분의 1은 통일신라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조창을 거쳐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곡식으로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곡식을 지방에다가 이제 지방의 창고에다 모아둬요. 일단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그리고 조창입니다. 그 조창에 그 이제 모아놓은 곡식들을 이제 배에다 싣고서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개경으로 수도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현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조창으로 일단 지방의 창고에 모은 다음에 각 군현에서 조창으로 그 조창에서 조운을 통해서 개경에 가면은 이제 창고가 좌창, 우창에 있어요. 좌우창으로 운반한 거죠. 곡물은 특산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영광의 굴비다 그러면 집집마다 너 굴비 100마리 여기는 50마리 이런 식으로 내게 한 거죠. 그 이제 이걸 받으러 간 사람이 이제 향리들이 거들어갔고 집집마다 특산물을 징수했고요. 그 농민들이 이 조세보다도 이것을 더 힘들어했어요. 낼라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막 한숨이 퍽퍽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특산물을 내는 거는 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고 그걸 상공이에요. 항상 상자, 항상 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는 거고 별공,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뭐 특별한 음식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음식을 더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걷어가는 게 이제 별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거는 상공은 늘 내야 되는 거고 별공은 그냥 지난 뭐 예를 들어서 요 전에는 안 냈는데 또 거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은요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했어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이제 벽돌 날르고 이제 성 쌓는데 이런 것들이 무상이죠. 16세에서 60세죠. 그래서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요즘 말하면 공무원인데 그 당시 관리잖아요. 관리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줬는데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노급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신라에 기억나시죠? 수조권,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조권을 가져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수조권의 그 얘기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시과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를 뭐 1시간 정도에 가볍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놓친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 강의 들은 걸 좀 복습도 좀 한번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 강의를 끝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그렇게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풀이는 당장은 급한 건 아니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설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만 그리고 이 시험이 다가오면 문제에만 의존해 가지고 뭔가를 좀 시험을 합격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그렇게 뭐죠?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서 예측이 가능한 건 국사하고 법규 정도지 개론하고 자원에서는 예측이 굉장히 확률 예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국사나 법규는 범위가 많긴 많아도 어느 정도가 좀 가능한데 사실은 제가 적중이 좋을 때는 25문제 중에 23문제 정도까지도 적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그렇게 적중률이 높은 강사다 최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최고의 강사다 이런 것도요.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강생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최고의 강의다. 이런 거는 그 수강생들이 평가하는 거지. 강사가 강의하는 그 인강 사이트에서 저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수강생들의 그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건 좀 우스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얘기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고려의 전시과 제도인데요. 전시과 제도 이전에 고려를 이제 봅시다. 전시과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려 세울 때는 어떤 역할을 했어? 역분 역할에 따라 분담했죠. 너 참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러면 좋은 땅, 넓은 땅 이런 거죠. 농공행상의 성격이 뭐냐면 공을 논하는 거죠. 너 고려를 세울 때 어떤 공을 세웠니? 농공행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역분전인데 그거는 고려 세울 때 상을 주듯이 한 거니까 그걸 계속 그 땅을 또 후세 관리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훈장 주는 것도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고려의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시과가 이것도 괜히 지었네요. 전시과가 있는데 이 전시과가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나눠요. 시정, 개정, 경정전시과. 근데 이 시정전시과는요. 이 시정전시과는 사실은 경, 목, 문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없는데 경종, 목종, 문종, 경목문 이거는 외울 사람은 외우세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인데 이 경정 전시과가 우리가 말하는 고려의 전시과예요. 고려의 전시과. 고려의 전시과 하면은 경정 전시과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정, 개정, 경정이라는 과정을 변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기준이 그러면 땅을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면 시정 전시과는 인품하고 관등이었어요. 인품하고 관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읍시다. 그리고 그 인품과 관등인데 이 전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관리가 됐잖아요. 그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전시과 제도에서 땅을 줬는데 이 전시과의 전이 뭐냐면 전지예요. 시가 뭐냐면 시지예요. 이 전지는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토예요. 시지는 산이고요. 산을 임야라 그러거든요. 임야는 산에 나무가 있죠. 땔감이에요. 땔감. 굶어 죽지 말라, 얼어 죽지 말라요. 과는 구분을 얘기하죠. 18등급으로 나눴어요. 전시과가 18등급으로 나눠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 거죠. 근데 이 전시과는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눠졌느냐? 인품과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 그 관등이 어느 정도 높아 낮아? 이거 가지고 시정 전시과 때 땅을 나눠줬어요. 그 땅을 나눠줬다라는 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세금을 받아먹을 권리죠. 여기 김열규 농민이 농사 짓고 있었는데 국가한테 세금 내고 있었는데 김태희가 관리가 돼가지고 이걸 전지로 주어지면은
이 김열기와 농사짓고던 농민의 땅을 전지로 주어지면 김열기는 국가한테 내는 세금을 태희한테 내면 되고 태희는 김열기라는 농민한테서 수조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제가 예전에도 그 녹업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정 전시가는 인품과 관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슬그머니 인품이 빠져요. 그리고 관등만 위주고 전현직 위주고 여기는 그대로 관등이 내려오고 여기는 현직 위주로 바뀌어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인품이라는 게요. 나하고 친하면 성격이 더러워도 성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품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정전시가 때 인품이나 관등을 가지고 땅을 나눠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빠진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관리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물러난 게 전직 공무원 할 때 전직 관리다 그러면 이 앞전자를 쓰는 거죠. 전직 관리할 때 물러나면은 원래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그 수조권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러난 뒤도 국민연금 받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받잖아요. 공무원연금. 우리 지금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지만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래서 여기 전현직 위주는 그러니까 물러나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는 생계 보장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인품이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이제 인품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등으로 바뀌면서 전현직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경정전시가 때 관등은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전직이 슬그머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품하고 이제 전현직인데 이거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것이 지금 공통이죠. 그죠? 여기 관등이 이 공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계경, 시정, 개정, 경정, 경목문, 경정, 목종, 문종 이렇게 해놓고 시계경 해놓고 이걸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또 이제 어려운 문제로 이 개정 전시가에 이 무관을 차별했다는 게 이제 군인을 차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전을 실시한 것도 요때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공부한 다음에 이 개정 전시과 때 무신을 차별했구나. 그리고 공음전 여기 참 죄송합니다. 군인전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군한테 이제 군인전 줬잖아요. 그 군인전을 여기 실시할 때가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과는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직 위주로 주고 공음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요. 외역전을 향리한테 준 거죠. 그래서 무신의 처우를 개선해요. 여기는 이게 무관이 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을 차별했는데 무관 차별을 시정한 거죠. 여기는 이제 공음전 같은 거, 외역전 이런 걸 지급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전시과의 기본 틀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전지와 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전시과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시정, 개정, 경정 과정을 거쳤다. 그랬을 때 시정과 개정, 경정에 각각의 그 인품이 들어갔다가 인품이 빠지고 전현직에서 이제 전직이 빠지고 현직 위주고 거기까지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정의 군인전하고 무신 이게 무신이거든요. 무신 군인들을 차별했구나. 그리고 여기는 무관 차별을 시정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과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 문무 관리를 문관하고 무관이죠. 그래서 18등급으로 나눠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고요. 수조권만 준 거죠. 그리고 사망 또는 퇴직 시에 국가에 반납이죠. 여러분 관리로 일하다가 사표를 쓰는 거하고 사표를 썼다 하고 관리로 일하다가 사망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망이면 이제 일 못하니까 그것도 사표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망이나 퇴직 시에 국가에 반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시과가 그 밑에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시과의 폐단은 뭐냐면 그 전시과의 폐단인데
이 전시가가 이제 관리가 되면은 이제 이 전지와 시지를 줘야 되는데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이 뭐라 했죠?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이 친원파들의 중심이 된 그 굉장한 땅 따먹기를 했어요. 산과 강을 경계로 네 땅 내 땅을 구분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 농장이라는 걸 대규모 토지를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이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거죠. 뭐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바로 뺏어버리고 막 그 가진 방법으로 그렇게 농장 이 농장을 확대했는데 농장은 여러분 세금을 국가한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가로서는 농장이 확대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땅이 넓어질수록 새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 줄 땅이 없는 거죠. 수조권을 줄 땅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고려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로 국가 재정이 파탄되고 농민층이 몰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그 무신 정권 때는요 굉장히 완전히 전시가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 뭐 먹고 살아요 하면서 막 난감한 표정을 지으니까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 굵은 표시로 안에는 녹가전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녹가전을 지급해서 무신 정변을 거치면서 더욱더 악화가 된 거죠. 그 밑에 참고에 세습하는 토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원래 전시가는 현지 기준이잖아요. 물러나는 순간 반납하잖아요. 수조권을.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려에서 말하는 전시가가 경정 전시가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시정 개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세습을 하지 않는 거가 원칙이다 보니까 세습하는 토지는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세습하는 토지를 제가 공음전, 공물 세운 신한테 주는 공신전, 군인전, 외역전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시가의 종류인데요. 관리는 이제 그 관리는 보세요. 과전은 그러니까 땅을 받은 게 이 전지에 해당되는 게 과전이에요. 과전. 그래서 관직 복무 대가로 문무관리에게 지급이 된 거고요. 공음전은 그 제가 음서제도하고 공음제도를 통해서 고려가 기족사임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음자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어둡다는 의미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고 이 보통의 관리하고 특별 대우로 따로 더 준 거예요. 전지시지 말고 공음전이라는 땅을 따로 더 준 거라 그랬죠.